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의 제2장의 제5절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입니다. 서론적인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급부에 관해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수만큼 채권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자 측이 A, B 이렇게 복수이고 또 채무자 측도 X, Y, Z 이렇게 복수로 된 관계에서 이게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죠. 이 경우에 A, B, X, Y, Z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야 되냐면은 아까 들은 예에서 A, B, X, Y, Z 이렇게 있을 때 AX, AY, AG, BX, BY, BG 이렇게 해서 각각 당사자별로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급부는 하나이지만 관계는 다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념은 우리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공부할 때 계속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법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해보죠. 채권자가 A이고 채무자가 X, Y라고 해보죠. 그러면 A, X, A, Y 이런 식의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채권액을 200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첫 번째 얘기가 대외적 효력의 문제인데요.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대외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 사이의 법률 관계로서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행 청구나 변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령 A가 X, Y에게 각각 100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X, Y 각각에게 200을 청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수 주체 중 한 사람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가령 A가 X에게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효력이 Y에게도 미치는가 이런 문제죠. 그 다음이 대내적 효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인 채권자 상호간 또는 다수인 채무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입니다. 가령 이 사안에서 X가 A에게 200을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 XY 사이의 내부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의 종류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민법이 규정하는 것들입니다. 이 다수 당사자 사이의 결합 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법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불가분 채무,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 세 가지는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인적 담보다, 인적 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책임 재산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담보 형태이죠. 자,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분할 채권 채무를 보겠습니다. 분할 채권 채무에 대해서 408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할 채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A, B, C 세 사람이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X다. 그리고 총 채권액이 3천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할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 A, B, C 각각은 X에게 1000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분할 채무의 경우를 볼까요? 채권자가 A이고 채무자가 X, Y, Z 세 사람이다. 그리고 채무액이 3천이다. 이렇게 했을 때 X, Y, Z 각각은 A에게 1000의 채무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대내적 효력을 보겠습니다. 분할 채권 채무에 있어서 공동채권자, 공동채무자는 서로 독립된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공동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관계가 없습니다. 가령 만약에 분할 채무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분할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3자에 의한 변제에 해당합니다. 이 제408조 이것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채권, 이 경우는 채권자가 복수인 경우죠. 또는 분할 채무, 이 경우는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입니다. 이 408조는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주의를 분할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408조는 형식적으로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의 한 유형인 분할 채권, 분할 채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론적인 또는 체계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다수 당사자의 원칙적 유형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가분 채권 채무를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을 정리하죠. 불가분 채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A, B, C, A, B, C가 X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다.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A, B, C가 X로부터 이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A, B, C의 X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채권, 이것은 불가분 채권입니다. 이 경우를 사안 1이라고 해두죠. 다음으로 불가분 채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QR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이 Y에게 매도를 한 경우, 이 경우에 PQR의 Y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 이것은 불가분 채무입니다. 이것을 사안 2라고 해 두겠습니다. 이 사안 1에서 ABC 채권, 그리고 사안 2에서 PQR의 채무, 이것은 그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질에 의한 불가분 채권, 채무입니다. 성질상 나눌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안 1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사안 1에서 X의 ABC에 대한 금전 채권, 그리고 이 사안 2에서 Y의 PQR에 대한 금전 채무, 이것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에서 어떤 유형일까요?
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이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제408조가 정하는 분할주의의 원칙상 분할채권, 분할채무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금전채권, 채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불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에 얘기한 성질상의 불가분에 대응해서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 채권, 채무라고 말합니다. 이 급부가 성질상 불가분인 때에는 불가분 채권, 채무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 채권, 채무를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 청구나 채무 이행의 편의, 이런 경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담보의 기능을 위해서 이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 채권, 채무를 인정합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불가분 채권, 채무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 두 번째 얘기는 불가분 채무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가분 채권, 채무가 가분 채권, 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분할 채권, 채무로 변경됩니다. 예컨대 불가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은 이때의 손해배상 채무는 분할 채무로서 각 채무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만을 이행하면 됩니다. 이 다수당사자의 채권 관계의 원칙은 분할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법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가분 채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대외적 효력입니다. 채권자 중 한 사람의 행위나 한 사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 사유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대적 효력 사유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채권자 중 한 사람과 채무자 사이에 경계 면제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대내적 효력입니다. 불가분 채권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급부 이익은 균등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가분 채무입니다. 우선 대외적 효력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 411조는 불가분 채권 및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불가분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해서 생긴 사유의 효력에 관한 연대 채무 규정인 416조부터 423조까지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행 청구나 이행 외에는 모두 상대적 효력 사유에 그치게 되죠. 불가분 채무는 연대 채무에 비해서 절대적 효력 사유의 범위가 좁은데 그 결과 불가분 채무가 연대 채무보다도 채권 담보의 기능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내적 효력입니다. 이 대내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 411조에서 불가분 채권 및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 채무입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연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채무자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그런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입니다. 연대 채무는 각각 독립된 복수의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X, Y, G 세 사람이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X, Y, G가 A에게 연대채무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 X, Y, G 이런 관계에 있을 때 AX, AY, AG 이렇게 다수의 관계다, 이럴 때 다의 관계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대채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는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합니다. 책임재산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채권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적 담보의 전형은 보증채무이죠. 그러나 연대채무가 보증채무에 비해서 담보적 기능이 더 강합니다. 주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은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이것을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연대채무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이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 연대채무와 구별을 해야 될 것으로 부진정 연대채무가 있습니다. 이 부진정 연대채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서 각각 독립해서 전부 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전부 급부가 있게 되면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그런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로서 민법이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을 보겠습니다. 우선 연대채무의 이행인데요. 이 A, B, C 세 사람이 X에 대해서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에 채권자 X는 A, B, C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30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동시 또는 순차로 가령 A에게 200, B에게 60, C에게 30, 40 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414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외적 효력 중에서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대해서 생긴 사유의 효력입니다. 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죠? 먼저 절대적 효력 사유를 보겠습니다.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로서 각각의 채무는 서로 독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의 목적 실현, 예컨대 변제 같은 거죠. 이런 채권의 목적 실현 외에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이 논리이죠. 그러나 이렇게 순수 논리에 입각한 법제는 없습니다. 이 절대적 효력 사유의 범위는 법제마다 차이가 있는데 절대적 효력 사유의 범위가 좁을수록 담보의 기능은 강해지는 것이죠. 이 절대적 효력 사유의 범위가 좁다라고 하는 것은 각 연대채무자의 독립성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이 절대적 효력 사유에는 일체형 절대적 효력 사유와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 사유가 있습니다. 이 일체형 절대적 효력 사유라고 하는 것은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대해서 발생한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대로 효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체형 절대적 효력 사유인데요. 그 중에 이 상계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 B, C가 X에 대해서 300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A가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120의 반대 채권이 있어요. 이 반대 채권이 있어서 상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BC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A, B, C는 X에게 180, 300에서 120을 뺀 180의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인데요. 네, 이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는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가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면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예인데요. A, B, C가 X에게 연대채무를 지고 있고 채무액이 300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채권자 X가 이 중에 A에게 채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A의 부담 부분의 한도, 부담 부분이 동일하다면, 균등하다면 100이죠. 3분의 1씩이니까 A의 부담 부분의 한도, 이 100이죠. 이 100에서 BC에게도 이 100의 한도에서 BC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BC의 채무액은 200으로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대적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연대채무의 본질상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절대적 효력 사유로 인정되는 것 외에는 모두 상대적 효력 사유에 그칩니다. 제423조는 연대채무자가 복수의 채무이며 각 채무는 서로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즉 구상관계입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요건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연대채무자 중에 한 사람이 모든 채무자를 위해서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공동면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자 중에 한 사람이 출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제와 같이 출제에 의하지 않은 면책, 이것은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연대채무자 각각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출제해야 구상권이 발생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부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액이 아니라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출제가 있더라도 구상권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령 A, B, C가 X에 대해서 300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부담 부분이 균등하다라고 했을 때 이 A가 X에게 30을 변제했다. 아주 일부를 변제했죠. 이 30을 변제한다면은 A는 이 B와 C에 대해서 각각 10씩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부담 부분은 그에 따르겠지만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구상의 범위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 이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구상권의 제한입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위해서 출제를 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면책행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구상권의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이것을 게을리하면 구상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A, B, C 이 세 사람이 이 X에 대해서 300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그 부담 부분이 균등하다고 가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전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이 A가 X에게 변제하기 전에 B와 C에게 내가 X에게 변제할 것입니다 라고 통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게 될까요? 가령 A가 변제하기 전에 채권자 X가 B에게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했다고 가정해 보죠. 변제한 A가 B와 C에게 각각 100씩 구상권을 행사할 때 B는 나는 X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구상권에 B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C는 A의 구상에 응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B가 A에게 대항함에 따라서 A가 구상받지 못한 그 100 부분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100에 대해서 A는 채권자 X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자기의 부담 부분인 100을 제외한 2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X가 B에게 채무 면제를 해준 100에 대해서 A가 X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는 있지만 A는 X의 무자력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X가 돈이 없으면 100이라고 하는 채권을 실제로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 B가 X에 대해서 200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사전 통지 없이 X에게 300을 변제하고 B와 C에게 각각 100을 구상한다면 B는 그의 부담 부분인 100에 관해서 A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B의 X에 대한 채권은 A에게 이전되어서 A는 X에게 1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X가 A에게 100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X에게 자력이 없어서 이 A가 이 100의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즉 X의 부자력에 대한 위험, 리스크 이것은 A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후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A가 X에게 300을 변제했는데 변제 후에 B와 C에게 내가 300을 변제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B가 또 채권자 X에게 300을 변제했다면 B는 자기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B의 X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면 B는 A와 C에게 각각 100씩 구상을 하겠지요. 구상권을 행사하겠지요. 한편 A는 B와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X에게 300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A는 X의 무자력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상환 무능력과 무자력 위험의 분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A, B, C가 이 X에 대해서 300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계속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가
X에게 300을 변제했는데 근데 이 B가 무자력이 되었다면 B의 부담 부분인 이 100은 A와 C 이들이 분담해라 이런 말입니다. 즉 A와 C가 각각 100 부분은 자기 부담 부분이고 B의 부담 부분인 100에 대해서 50, 50씩 이렇게 분담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와 C는 각각 100 플러스 50, 이 50 부분, 그래서 150씩을 부담하게 되죠. 그러나 이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경우, 예컨대 A가 구상권의 행사를 게을리하던 중에 B가 무자력이 된 경우라면 A는 무자력 위험의 분담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연대의 면제와 구상권입니다. 연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특정 연대 채무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만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든 사례에서 X가 B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C에게 연대의 면제를 했다면 C가 분담할 50, 이 부분은 채권자 X의 부담으로 됩니다. 따라서 300 전액을 변제한 A는 C에게 100, 채권자 X에게 50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채무입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행해야 할 채무입니다. 앞에서 본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는 다수에 해당하는 채권자들 또는 채무자들이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보증채무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볼 수 없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립, 존속, 소멸 등에 종속됩니다. 즉 부종성을 가집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보증인의 보증 범위는 보증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해지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보증채무의 성립입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 그리고 보증인입니다.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탁의 유무는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구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경솔한 보증계약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민법은 이 428조의 2에서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적 효력인데요. 우선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관계입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 보증인은 요건이 된다면 항변권을 행사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죠.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 채권자의 정보 제공 의무 내지 통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6조의 2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36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증인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선 부종성에 기한 권리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권을 행사해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성에 기한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다라고 합니다. 이 보증인이 최고 검색의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서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해 생긴 사유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절대적 효력이죠. 이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 외에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는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적 효력입니다. 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상권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권의 행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상권의 범위입니다. 이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수탁보증인이죠. 이 부탁으로 보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441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듯이 연대채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탁 없는 보증인의 경우, 그리고 부탁이 없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44조 1항과 444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상 범위가 좁아지죠. 다음으로 이 사전 구상권 문제입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즉 사후 구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탁 보증인에게,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죠, 이 수탁 보증인에게 사전 구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탁 보증인의 구상권을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한 배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의 이런 규정 내용입니다. 구상권의 제한을 보겠습니다. 수탁 보증인과 부탁 없는 보증인의 공통되는 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이 사전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와 사후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로 구분해서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연대채무에 관한 426조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탁 보증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했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의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데 바로 이 447조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 B, C가 X에게 300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이 Y가 A를 위해서 채권자 X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Y가 300을 변제를 X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Y는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Y의 구상권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Y가 A에게 300을 구상하고, 그렇죠? Y가 A에게 300을 구상하고 A는 B와 C에게 각각 100씩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 방법 외에 이 447조는 Y가 직접 B와 C에게 각각 100씩 구상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Y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 결과 Y의 구상채권의 효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요. 왜냐하면 A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B와 C에게는 각각 100씩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증의 특수 형태를 보겠습니다. 우선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형태의 보증입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주채무의 관계에서 부종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충성에 기한 권리, 즉 최고검색의 항변권이겠죠. 이 보충성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보증입니다. 공동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동보증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복수의 보증인이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보증인들은 분할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것은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경우, 이것은 보증인들 사이에 보증채무에 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공동보증인들은 주채무를 균등하게 나눈 액에 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을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관한 일반 원칙, 즉 분할주의가 적용된 결과이죠. 그래서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은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의 특수 형태로서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근보증과 신원보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근보증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속적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불확정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근보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근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근보증 계약은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원보증입니다. 이것은 고용계약에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보증입니다. 실원보증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실원보증법은 보증기간을 2년을 한도로 하고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실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